그러니까 이제 시장에는 이기심만 남아있다 체감하실 거예요 아마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그렇죠. 예를 들어 볼까요? 동일본 대지진이 났습니다. 일본 사람들 어떻게 엄청 많이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시장에 있는 많은 분들은 야 그럼 현대차가 엄청난 수혜네 라고 해서 현대차의 주가가 많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사실 시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기반에는 어떤 것이 있냐고 생각을 해보면, 마크 카니가 쓴 초가치를 오늘은 업라이즈 이효석 이사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역대급입니다. 아, 네. 자, 여기 있는 이 초가치라는 책을 제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아, 무거워서? 네. 이거 벽돌 아니고요. 네. 무려 800페이지짜리 네. 책입니다. 제가 이 책 옆에다가 한 600페이지짜리 책을 놨더니 그 책이 되게 얇아 보이더라고요. 네. 어마어마한 책. 이 책을 준비하신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사실 이제 제가 근래 이제 책을 뭐 이렇게 읽으면서 네. 이 시대를 이해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책이 이 책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한 2번, 3번 정도 반복해서 지금 읽고 있거든요. 시간이 날 때마다 또 다시.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읽으려고 제가 책을 이렇게 쪼갰어요? 쪼개가지고 보시면 막 이거 대학교 다닐 엄청 때 많이 하던 건데. 네,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지금 저도 보고 있거든요. 무슨 노트를 가져오셨나 했더니 네, 이걸 책을 쪼갠 쪼갰구나. 거예요. 네, 이게 보면서 좀 표시도 해놓고 다시 공부도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 책인데, 저는 이분이 쓴 책이 좋은 이유가 지금 우리 시대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이고 예.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시장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뿐만 아니라 좀 약간 철학적인 고민들까지 하게 만드는. 그래서 저도 읽을 때마다 다르게 읽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났을 때마다 그 부분을 또 읽어보면 이런 문제가 이런 배경이 있었구나 라는 것도 이해하게 돼서, 우리가 많은 뉴스를 통해서 보는 많은 위기들이나 위험성 이런 부분들은 그냥 피상적이잖아요. 오늘 뭐 비가 엄청 폭우가 쏟아졌어요. 뭐 중국에서 문제가 났어요. 어디에서 뭐 가뭄이 왔어요. 이런 문제들은 그냥 보고 지나쳐 버리는 일이지만 그 근저에서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면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통찰을 하게 되고, 이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고민까지 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렇죠. 이 책에 보면 앞부분에 어떤 통화 정책 그리고 화폐의 기원부터 시작을 해서 그쵸. 저 뒤쪽에는 기후 변화, 그쵸. 기후 위기, 네. 이 철학적인 물음도 같이 묻고 답하는 책. 정말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의 근데 원제는 가치들 모두를 위한 더 좋은 세상 만들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번역이 되면서 이제 가치에다가 뛰어넘을 네네네. 붙여서 초가치인데, 그냥 가치와 초가치 어떻게 다른 걸까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value 그러면은 이제 가치라고 이야기하고요. 네. 초가치가 이제 영어로는요, value s가 붙어서 values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번역을 하면은 가치들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values를 이제 사전에 찾아보면 가치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치관.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시기에는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그 시대의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금융시장에 계신 분들이라면 다들 이런 고민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가치는 무엇이고 가격은 무엇인가? 네. 사실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전부 다 이 얘기예요. 네. 가치가 높은데 가격이 싸. 이러면 사면 되는 거고, 그렇죠. 가격이 높은데 가치가 별로야. 그럼 팔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이 얼마가 나올까? 뭐 삼성전자 실적이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반도체는 어떻게 되고 등등 이런 고민들을 하는 이유는 다 밸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지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리고 그 가격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네. 그럼 그 가치는 무엇이 결정하냐는 거예요. 네. 그 밸류에이션 방법 있어. PER 이런 게 아니고,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많은 종목들의 PER이 뭐 100배가 넘었어요.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런 PER 혹은 밸류에이션, 이 가치를 똑같은 돈을 버는 회사들이라도 왜 세상에서 얘는 가치 있다고 얘기하고 얘는 가치 없다고 얘기하는지, 그 근저에 깔린 근본은 뭐냐? 이게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네. 이 가치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난 수백 년 동안
그 가치관에 의해서 변화되어 왔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치관, 그러니까 values라는 말을 좀 더 우리가 와닿게 표현하면은 네. 시대 정신 이렇게 생각할 시대 수도 있어요. 정신. 그 시대의 정신이 무엇이냐? 네. 그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고, 시대 정신은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가 민주화가 안 되었을 때는 민주화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거였어요. 네, 네, 네. 우리가 그 가치를 너무 많이 느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헌신하고 시간을 많이 썼고 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민주화라는 것이 너무 가치 있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시대 정신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 가치관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의 생각의 기반으로, 그럼 그 기반 하에 가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건지, 근데 그 가치 밑에 가격은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대 정신, 그것이 가치관이고, 네. 가치관에 따라서 가치는 변하는 것이다. 네. 그리고 그것들이 모여 있는 집대성된 고민이 이제 초가치라는 그쵸. 말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이 가격이라는 건 어디든 잘 써 있습니다. 네. 프라이스, 택, 그래서 꼬리표 항상 붙여 있죠. 네. 견출지 이런 걸로 딱 되어 있죠. 이건 얼마입니다. 보기 편합니다. 네. 자, 그런데 가치라는 건, 이 밸류라는 건 어디 써 있지를 않아요. 그쵸.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도 하고, 맞아요. 객관적으로 뭔가 측정이 되는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음. 이 부분이 그래서 더 어려운 건 아니겠습니까? 가격은 이제 숫자로 표현될 수 있고, 그래서 네. 객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네. 가치는 사람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거니까, 이거는 감정, 그리고 혹은 이제 주관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는 측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르고. 항상 갑론을박이 있죠. 그래서 이게 너 얼마나 가치 있는 거냐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침마다 혹은 시간이 날 때마다 측정하는 게 있죠. 네. 아침에 일어나서 몸무게를 재죠. 키를 재고요. 네. 근데 이제 몸무게를 잴 때 이제 사용하는 단위가 킬로그램. 네. 오늘 살을 어제 좀 많이 먹었나? 이런 거요. 네. 키가 좀 컸네, 작아졌네, 이런 거요. 네. 근데 이런 걸 측정하는 단위를 이제 그 단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 가치를 측정하는 것에도 단위가 있어요. 그 단위가 돈입니다. 가치를 측정하는 단위가 돈.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돈의 여러 가지 이게 역할들이 있는데, 가치를 저장하는 것도 있고요. 물건을 교환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가치의 척도, 가치의 측정 방법, 수단,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얘가 얼마나 되는 걸까? 라고 돈으로 측정한 결과가 가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은 숫자로 나와 있으니까 쉬운데 가치는 애매한 거죠. 근데 키는 170, 180 이렇게 젤 수 있지만 가치는 재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돈으로 표현되는 것도 계속 바뀌다 보니까 사람들이 혼란을 많이 느끼고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치를 측정하는 단위가 돈이다.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인식, 돈에 대한 유동성이라든지 또 이런 그렇죠. 환경이 달라질수록 그 또 가치도 달라지는 거고. 그러니까 돈의 가치도 바뀌어지고 그렇죠. 가치도 바뀌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제 계산하기 어렵고 복잡한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뭔가 자로 딱 재면 좋은데 이 자도 계속 변하는. 그러니까 자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지금. 자가 바뀐다는 게 제가 생각할 때 좀 문제예요, 또. 네. 자, 이제 키워드를 통해서 이 초가치라는 책을 더 깊이 있게 살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책, 마크 카니가 쓴 초가치.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로 풀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영란은행 총재. 영란은행 총재. 영란은행이라고 하면 이제 영국의 중앙은행인데 이 책의 저자인 마크 카니가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죠. 네. 그것도 태어나서 중앙은행 총재를 두 번이 아니라 두 곳에서 한. 두 나라에서. 어허.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를 했고 영국 중앙은행 총재를 했는데 네. 영국은 사실 금융이 굉장히 먼저 발달한 나라인데 그렇죠. 그것도 영국 사람이 아닌 외국인이 영란은행 총재를 처음으로 했고 그렇죠. 그래서 더 입지전적인 인물인 거죠. 저는 이분을 이제 주변에 설명할 때 그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예. 그냥 엄친하다. 엄친아 중에서도 끝판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천재 중에 천재. 천재이기도 한데 또 보면 되게 호감형으로 되게 잘 미남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보통 이제 그 나라에서 태어나서 우리 이창용 총재님도 계시지만
정말 훌륭한 그런 경제학자가 되셔서 그 나라의 한국은행의 총재, 뭐 그 나라의 중앙은행의 총재 이런 거는 가능하죠. 네. 근데 캐나다에서 그 일을 하시고 다른 나라도 아니고 영국의 중앙은행 총재를 하셨다는 거는 이건 웬만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로 이제 되게 여러 가지로 학술적인, 학문적인 측면이나 실무적인 측면에서 인정을 많이 받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엄친아 중에 이제 끝판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추천사를 쓰신 분들이 네. 어마어마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골드만삭스 회장, 그러니까요. 뭐 미국 네. 뭐 장차관들. 근데 이제 이분은 지금은 뭐 하고 계시냐면요, 네. 유엔에서 기후 특사를 하고 계십니다. 의미 있는 일을 또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영란은 총재를 계속 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시다 보니까 이 가치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결국은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영란은행 총재를 그만두자마자 싹 쓰신 책이 이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후 문제를 지금 해결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보면 앞부분에 그 프란치스코 교황과 같이 여러 뭐 정치가들, 행정가들, 기업인들, 국제기구 수장들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하던 그 네네. 일담이 나오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일화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근데 딱 그 부분이 이 책이 전하고자 하는 가장 강한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더라고요. 네. 그거 좀 소개해 그 제가 주세요. 이거 책을 한번 내용을 책이 잠깐 달았어요. 아주. 읽어볼게요. 여러 번 읽어가지고 아주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울컥하기도 하고 맞아요. 한번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제 점심을 먹다가 이제 다 앉혀놓고 뭐 마크 카니를 포함해서 굉장히 그 유명하신 분들이 다 앉아 있어요. 그 자리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식사에는 와인을 곁들입니다. 와인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죠. 우선 향미가 있습니다. 색이 있고 요리를 보완해주는 풍성한 맛이 있습니다. 또 알코올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이 살아있도록 해주는 알코올 말입니다. 와인은 우리가 가진 모든 감각을 풍부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식사 마지막에는 그라파를 마실 겁니다. 그런데 그라파에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알코올 뿐이죠. 그라파는 와인을 증류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시고 이제 교황님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세요. 네. 뭐냐면은 인간성에는 많은 것이 포함됩니다. 열정, 호기심, 이성, 이타주의, 창의성, 이기심. 그러나 시장에는 단 하나 이기심만 있습니다. 시장은 인간성을 증류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그라파를 다시 와인으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시장을 다시 인간성으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의 문제가 아니고요. 현실의 문제고 진리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와인을 증류한 술, 그라파에는 알코올만 있듯이 네. 지금 뭔가 시장에는 인간성이 다 어딘가 날아가 버리고 증발해 버리고 이기심만 남은 것 아니겠는가라는 교황의 이제 고민, 그리고 그 정책 기반자들이나 기업가, 쟁쟁한 사람들한테 또 당부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인간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는 이기심만 남아 있다. 라는 이야기를 다 체감하실 거예요, 아마. 주식 투자를 하신 그렇죠. 분들이라면. 그렇죠. 뭐 예를 부동산 들어 투자, 주식 투자 다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 볼까요? 뭐 어떤 공장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사람이 죽진 않았어?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잠깐만, 그 공장이 문을 닫으면 이 공장 수혜 아니야? 경쟁업체 어디지? 경쟁업체 어디지? 사자. 이렇게 거기가 들어가는 것이 이제 이기심. 급등을 하죠. 그렇죠. 이제 주가는 오르고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 그러니까 뭐 옛날에 이제 뭐 일본에서 동일본 대지진이 났습니다. 쓰나미 엄청난 태풍이 왔어요. 그래서 와, 일본 사람들 어떻게 엄청 많이 죽은 거 아니야? 뭐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시장에 있는 많은 분들은 야, 그럼 현대차가 엄청난 수혜네. 라고 해서 현대차의 주가가 많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사실 시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여겨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기반에는 어떤 것이 있냐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기심이 있다는 거죠. 인간이 이기심을 활용하는 쪽으로 시장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교황도 굉장히 좀 묵직한 그런 질문을 던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또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돈이 곧 권력이다. 돈의 그쵸. 힘. 그렇죠. 또 이걸 많이 또 체감을 하게 되고. 근데 교황의 말처럼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정말로 진정한 무언가의 가치를 찾고 추구하는 것, 이게 쉬운 일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쵸. 이게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건 조금 역사적인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요. 이 책 사실 거의 역사책에 가까워요. 경제의 역사책에 가까운데 아담 스미스라는 분이 국부론에서 네.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네. 이 보이지 않는 손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가격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그래서 가격이 시장을 움직인다고 하던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근저에 깔린 인간의 본성은 역시나 이기심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런 문구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저녁을 먹기 위해서 아니면 그 식당에 있는 주방장이 자비를 베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방장님 물건을 맛있게 만들어 주시면 당신에게 이익이에요. 당신이 돈을 벌 수 있어요. 당신이 돈을 벌 수 있어요. 라는 것이 시장이 돌아가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고요. 그 이기심을 활용할 수 있고 이기심을 마음대로 부려도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 준 것이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요. 모든 시장이 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이기심을 활용하지 못하고 야, 너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시장이 더 활성화돼서 돌아가지 않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인간의 이기심을 개인의 차원이 아니고 국가의 차원으로 확장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전후 시대에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갔던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당시에 네.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브레튼 우주 체제라고 네. 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은요.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영국에서 그동안에는 인도라는 식민지에서 물건을 잘 만들면 어떻게 했죠? 잘 만들었다. 그러면서 돈을 준 게 아니고 뺏어갔죠. 예. 그러면서 뺏어가면서 뭐 때리기도 하고 뭐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 식민지 만든 시대. 사람도 잡아오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미국은 그렇게 안 한 겁니다. 예. 야, 네가 물건을 잘 만드는구나. 물론 내가 A라는 물건도 잘 만들고 B라는 물건도 잘 만들지만 내가 A라는 물건 만드느라 B라는 물건을 못 만드니 니는 B를 만들어라. 그럼 내가 돈을 주고 사줄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인도를 포함한 그동안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억압되어 있던 수많은 국가,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나라였던 거고요. 잘 만들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겠죠. 물건을 잘 만들면 사주니까. 네. 이게 이기심에 기반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지난 80년 동안 1940년부터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까지 네.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기심을 부려도 그 사람들도 다 이익이니까. 너도 이익, 나도 이익, 너도 이익, 나도 이익. 왜냐면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이 제품을 만들려고 보니까 저기서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네가 만들어. 내가 돈 줄게. 그래서 제가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 제가 만들어. 이게 계속해서 발전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글로벌라이제이션, 네. 세계화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더 이상은 갈 수 없는 부분까지 온 것 같아요. 계속 효율성을 추구하고 이기심을 추구하다 보니까 더 이상은 갈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는 게 아마 2008년 금융위기인 것 같고요. 그때부터 미국에서 나왔던 얘기가 뭐였냐면은 리쇼어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네. 그 얘기는 잠깐만 미국에서 물건을 만들지 않고 그냥 니네들이 만들면은 좋은 물건 만들었네 그러면서 내가 달러를 줬더니 가만 보니까 우리 미국에는 물건을 만들 수가 없네. 큰일 났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심지어 이제 미국에서 어떤 것까지 만들 수가 없었냐면요. 연필도 만들 수가 없었대요. 아. 연필조차.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공장이 다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안 되겠다. 공장을 데려오자라고 점잖게 얘기한 것이 리쇼어링이었고요.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좀 더 이상하다. 이런 거를 미국이 한다고? 공정한 무역이 아닌데?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IRA 법안입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축한다는 법안이긴 하지만 사실은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칩스 법안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 공장과 배터리 공장은 절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짓지 못하게 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수단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질문 주신 게 가치, 가격, 그리고 시장에는 이기심만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에서 제 생각에는 이제는 정부가 나서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 시장에다가 놔뒀더니 그래서 시장에서 나서서 ESG로 뭔가를 해볼까?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후위기 문제는 여기다 지금 시장에 맡겨놓기에는 더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절대 기후위기를 막을 수가 없다
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판단에 기반해서 지금 미국에 쓰는 정책들은요. 쉽게 말하면 이런 정책입니다. 제가 보면 미국 정부가 요즘에 이제 막 경제를 보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가장 큰 고민이 이거거든요. 아니 도대체 경기 침체 왜 안 오는 거야?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 온다며. 그래서 어떻게 경기 침체는 맨날 6개월 있다 오냐? 6개월 전에도 6개월 있다 온다고 그러고 한 1년 전에도 6개월 있다 오고 2년 전에도 6개월 있다 오고 이거 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월가에서 반성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JP 모건 전부 다 내가 경기 침체가 온다고 했는데 내가 틀렸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파월을 봤더니 금리를 올리고 막 물가를 올려서 중앙은행 봤더니 그런데 바이든이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네. 경기 침체가 올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바이든이 돈을 쓰고 있다는 얘기는 미국 정부가 재정을 지출하는 재정 지출을 이야기하거든요. 네. 근데 이 규모가 좀 놀랍습니다. 이게 어떤 정도 수준이냐면요. 코로나 당시에 정말 제일 많이 썼을 때가 8조 원 정도 되거든요. 8조 달러 정도. 8조 달러. 네. 지난 12개월 동안 돈 얼마나 썼지? 그걸 쭉 계산해 보면 코로나 때 제일 많이 썼을 때가 8.5조 뭐 이렇게 돼요. 네. 근데 지금 기준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얼마나 썼는지 보면요. 우리가 가만 보면 지난 12개월 동안 무슨 경기 침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코로나가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 해결됐잖아요. 네. 근데도 6.7조 달러를 썼습니다. 어떤 관성적으로 관성적으로 아니고 더요. 더 줄인 게 아니고 더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IRA 법안이나 네. 아니면 칩스 법안 등을 통해서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여기 들어오면 보조금 포함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QE의 시대가 아니고 이게 이 얘기를 들으면 이제 들으시는 분에 따라서 또 돈을 푸는 거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QE의 시대가 아니고요. 네. QE는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 거고요. 양쪽 하나. 지금은 FE의 시대다. FE. 이건 피지컬 익세스의 시대다. 과잉 재정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과잉 재정의 시대는 QE의 시대랑은 달라요. 이거는 QE는요, 없던 돈을 찍어내가지고 미국 국채를 사주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경제가 너무 안 좋은 거를 회복시키도록 만드는 게 QE라면 FE는 뭐냐면요, 미국 정부가 시장에서 돈을 흡수해서 네. 채권을 발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시장에서 돈을 빌려서 이렇게 높은 금리인데도 돈을 빌려서 내가 원하는 곳에다만 꽂아주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배터리 공장에다만 꽂아주고요. 칩스, 반도체 공장에다만 꽂아주는 겁니다. 네. 이 기반은요. QE랑 다른 점은 뭐냐면 QE를 돈 풀기는요. 중앙은행에서 경제가 너무 안 좋은데? 돈을 좀 풀어야 될 것 같아.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한데? 돈을 걷어들여야 될 것 같아. 이 이야기인 거고요. 이 FE의 개념은 뭐냐면요. 이런 거랑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인플레이션 이런 거랑 관련이 없어요. 지금은요. 그 국가의 안보의 문제, 기후의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 쓰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정책을 쓰고 있다. 그 제가 이제 교황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황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시장이라는 거, 마켓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기심밖에 안 남아서 인간의 이기심을 기반으로 해서 하다 보면 좋은 곳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지나 보니까 무슨 뭐 여러 가지 금융위기, 기후위기 이거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생겼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떡할래? 인간성을 다시 돌려?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그 대답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정부가 네. 안 되겠다.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시대 정신이 지금 발휘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조금 뭐 어려운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 뭐 최근에 이제 제가 느낀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라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이제는 시장에만 놔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면 다음 키워드로 그 고민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들어보실까요? 다음 키워드. 가치에 대한 고민. 결국에는 시장에만 놔뒀을 때 그 적정한 가치 발견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뭐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뭐 특정한 가격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근데 가장 단편적으로 우리 최근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광풍이라고도 혹자는 표현을 하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움직임인데 물론 이것도 가치에 대한 평가가 서로가 다 다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만 이호석 기자는 이 현상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 부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약간 그 단어로 표현하자면 네. 스트러글링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것 같거든요. 어떤 자,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제 이기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기심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셀피시 진이라고 해서 네. 유명한 책이죠. 이기적 유전자. 아, 이 책을 쓰신 이제 저자분이 아니 무슨 뭐 유전자가 왜 예. 이기적이냐. 네. 유전자는 아무 그것도 없는데 뭐 유전자한테 이기적이라고 그러냐.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의 주제는 그런 거예요. 유전자가 자기가 번식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네.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라는 건데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기적이라는 단어를 좀 다른 말로 바꾼다면 뭘로 바꿀 수 있어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분이 대답하신 단어가 스트러글링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러글링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이제 발버둥을 치다라는 거거든요. 뭔가 좀 생존을 위한 투쟁 그쵸. 이런 느낌일까요? 네.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발버둥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발버둥을 친다고 얘기하냐. 저는 이게 기후 위기가 근저에 깔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는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에 맡겨놓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정부가 나서서 억지로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조금을 주기 시작하는데요.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주기 시작하니까 지난 주말 동안에 이제 블룸버그에 나온 뉴스인데 굉장히 색다른 일들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고 하니까 캐나다에서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던 스텔란티스라는 기업이 네. 캐나다 정부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아, 내가 지금 땅을 파가지고 지금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가만보니까 미국에서 보조금을 니네가 주는 것보다 20배 더 준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냥 땅 덮을까?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캐나다 정부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가면 어떡하지? 아니 캐나다 국민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캐나다 정부가 그래 알았어 미안해 그러면 내가 20배까지 못 주고 16배까지는 어떻게 해볼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캐나다뿐만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는 EU에서도 반도체와 관련된 또 칩스 법안이 나왔어요. 예. 여기에는 대략 캐나다와 관련돼서는 한 20조 원 정도를 보조금을 주고요. 보조금으로 20조 원을 줍니다. 캐나다 정부가 기업에게. 네. 유럽에서는 칩스 법안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은 대략 한 80조 원 정도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거는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미국이 보조금을 주니까 우리는 안 줘야지 이게 아니고요. 지금부터는요 보조금 경쟁을 넘어서 보조금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스트러글링에 가깝다. 생존하기 위해서 기후 위기 상황에서 우리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 전기차로의 전환, 에너지로의 전환을 더 빨리 가속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기반해서 물론 그 위에는 그 생각의 기반에는 당연히 무슨 정치적 이득을 위한 각 국가들의 자국의 이익을 위한 안보를 위한 그런 것들이 있지만 저는 그 근저에 깔려 있는 그 내용은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면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이런 주식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스트러글링의 현상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투자자로서 뿐만이 아니라 각 국가들도 스트러글링, 정말로 발버둥, 생존을 위한 투쟁들을 서로가 또 하는 거고 그러면서 더 그 판이 거대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주가도 그렇고 시가총액도 그렇고 그렇게 또 거대해지는 거고요. 큰 흐름 속에서 우리가 가격 가치 이야기를 할 때 앞에서도 이제 가치를 측정하는 그 대상이 돈이라고도 표현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 책에서도 보면은 결국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 가격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이 고민을 할 때 굉장히 좀 좋은 단어가 하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그 단어가 뭐냐면 프라이스리스예요. 프라이스리스. 프라이스리스. 이거는 가격이 없다는 뜻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값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것. 값을 매길 수 없는 것. 야, 그런 걸 어떻게 값을 매기냐? 예. 라고 할 때 이제 쓰는 단어가 프라이스리스죠. 네. 값은 없어요. 그러나 가치가 없진 않죠. 가치와 가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 이런 질문들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치라는 것은 가격이 없으면 없는 걸까? 가격이 없어도 가치가 있다는 걸 지금 프라이스리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잖아요. 그럼요. 봐봐요.
우리 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정, 내가 친구를 돈을 주고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죠. 돈을 주고 산다고 하더라도 그건 친구는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높죠. 네. 돈을 주고 노벨상을 살 수 있나요? 노벨상을 어떻게 삽니까? 그거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경제적인 용어로 풀어서 해석하면은 프라이스가 있는 것은 경제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시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네. 프라이스가 없는 것은 비경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이 가치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되지 않지만 가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거래의 영역으로 가져올 것이냐가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GDP를 늘리기 위한 고민인 거거든요. GDP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러면은 돈을 내고 거래한 것들을 다 더하면은 GDP예요.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얘기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떡볶이를 해줬는데 아이가 고맙다고 돈을 안 줬기 때문에 네. 엄마가 했던 이 떡볶이를 만든 이 행동은 GDP에 안 들어가죠. 그렇죠. 근데 셰프가 떡볶이를 해가지고 팔면. 2,000원 받고 팔면 그거는 경제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경제에 들어간다, 경제에 성장한다라는 얘기는요. 기존에 사던 물건들을 더 많이 사는 것도 경제 성장에 도움이 돼요. 여행을 더 많이 가고 버스를 더 많이 타고 차를 더 많이 타고 이런 거 다 경제 성장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요. 제가 생각할 때 경제 성장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요. 거래되지 않았던 것을 거래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탄소 배출권입니다.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는 게 맞나? 이 질문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니 탄소를 배출 못하도록 그 기업한테 페널티를 줘야지. 아니 그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준 다음에 그 권리를 사고 팔게 만드는 게 맞아?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탄소 배출권이 거래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 탄소 배출권에 가격이 생기고요. 가격이 생기니까 가치가 있구나라고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단순하게 이건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여기에 적용되기도 하고 적용이 안 되기도 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끝판왕이 뭐냐면은 네. 목숨이에요, 목숨. 야, 사람 목숨값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 드세요? 진짜 짜증난다. 입에 올리는 것조차 좀 이거 어떻게? 조심스럽죠. 야, 이거 어떻게? 야, 네 목숨 얼마 주고 팔래? 네네. 이런 말을 어떻게 입에 올립니까? 네. 하지만 근데 우리는 이미 그 값을 매기고 있어요. 음. 보험회사에서 만약에 사망보험 아하. 돈을 얼마나 드려야 되지? 혹시라도 사고가 나서 일을 못 하시게 됐을 때 돈을 얼마나 드려야 되지? 다 이미 계산을 하고 있어요. 보상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차마 입에 올리지 못했던 가격이란 말을 차마 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들이 이미 경제의 영역으로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든 경제의 영향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네.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해야 될 것은 거래되지 않아야 되는 것까지 거래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도덕적인 성찰, 이게 보면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매춘, 대리 임산부 이런 부분들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거냐, 사게 놔둬도 되느냐, 우리가 이거는 거래하면 안 된다, 마약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을 거래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도덕적인 기준으로는 거래하면 안 된다라는 게 있어요. 하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보면은 거래돼도 되는 것, 혹은 거래되어야만 하는 것, 그래서 가격이 만들어지고 가치가 인정받아야지만 세상이 변하는 것,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분리해서 잘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키워드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시장이란? 사실 우리가 하루에도 12번을 쓰는 표현일 텐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거래가 일어나는 곳, 그리고 가치까지는 모르겠지만 가격이 매겨지는 곳일 수도 있겠습니다. 시장이란, 이거 그래도 뭔가 조금 의미를 더 한번 파서 해석을 해 주실 것 같은데요. 네, 그 마켓이잖아요. 예. 그래서 시장 그러면은 아마 이제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은 주식시장을 생각하실 거고요. 네. 아니면 혹은 이제 정말로 그 시장에서, 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장사를 하시는 전통시장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네. 혹은 뭐 다른 시장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시장에서는 무엇이 일어나냐면요, 거래가 일어납니다. 네. 근데 거래라는 것이
아까 제가 이제 뭐 경제에 대한 이야기도 막 하고 그랬지만 거래라는 것이 모든 경제의 기본적인 단위예요. 네. 가장 마지막까지 가보면 거래라는 것이 있어요. 그 거래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래가 일어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돈도 필요할 것 같고 뭐 살 물건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꼭 필요한 거는 다른 생각이 필요해요. 다른 생각. 너는 비싸다고 생각하니? 나는 싸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거래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야, 너 삼성전자가 7만 원이 비싸다고 생각해? 나는 싸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사고 팔고 거래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나는 이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은 충분히 가치가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싸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야 충돌이 돼야 이제 거래가 일어나는데요. 그렇죠. 그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가격이죠. 같은 가격으로 거래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격과 저 사람이 생각하는 가격이 동일해야지 거래라는 것이 일어나고요. 이 거래라는 것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결국은 경제가 성장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거래가 많이 일어나면 경제가 성장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거래가 많이 일어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거래가 많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거래 비용이 낮은 겁니다. 네. 거래 비용이 낮으면 낮을수록 거래가 많이 돼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옛날 얘기를 잠깐 해보면 컨테이너선이에요. 컨테이너선이 왜 갑자기 나오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컨테이너선 때문에 세계화가 진행됐다라는 책도 있어요. 더 박스라는 책이 있죠. 예.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 이렇잖아요. 제가 이제 뭐 종이컵이든 뭐든 책이든 이런 거 만들 때 보면은 왜 이거를 중국에서 만들어서 가져오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중국에서 만들어서 가져올 때 무엇이 너무 작기 때문에 가져올 수 있냐면요. 운반 비용. 거래 비용이 너무나도 낮기 때문이에요. 근데 컨테이너선이 있기 전에는요, 배가 이만큼 큰데 물건을 그냥 막 쌌다 보면 이삿짐 지을 때 생각해 보세요. 이거 싸우면은 이거 그렇죠. 답이 답이 없어요. 예. 근데 포장이사라고 해가지고 딱 이게 포장해가지고 하는 거랑 똑같이 네. 컨테이너선이 발명된 이후로 세계의 무역이 급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움직일 때 운반 비용이 너무 많이 낮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경제가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드는 생각이 다음에 거래하는데 비용을 현저하게 낮춰주는 기술은 또 뭘까? 이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AI 같아요. AI가. 예, 왜냐하면은 지금 시대에 이제 우리가 거래를 하는데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게 뭐냐면은 언어예요, 언어. 우리나라에 있는 물건, 우리나라에 있는 좋은 컨텐츠가 K 컨텐츠 굉장히 막 미국으로 많이 나가기 있기도 하지만 왜 미국으로 못 나가냐고 생각하면 언어의 차이거든요. 네. 근데 AI 때문에 요즘에 언어의 장벽이 엄청나게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 여행 가서 다 그냥 스마트폰만 이렇게 해서 들이밀면 다 되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적당한 수준의 그런 번역이 아니고요. 이제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딥L이라고 해서 네. 깊은 랭귀지의 약자인 것 같아요. 딥L. 이 제품을 보면요. 이거는 컨텍스트, 그러니까 맥락까지 이해해서 네. 번역의 퀄리티가요. 정말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출판사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에는 과거에는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뭐 몇 달이 걸렸잖아요. 근데 이 딥L이라는 데다가 넣어놓고 돌리면 1시간이면은 그냥 번역물이 나오는데 이 번역물이 쓱 검토하면서 넘기면은 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좋아서 번역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마 조만간에는 우리가 해외에 있는 뭐 유튜브 보고 있고 하긴 하지만 이게 자막이 없어서 못 보고 번역이 안 돼서 못 보잖아요. 영어가 안 돼서. 뭐 들을 수는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현저하게 낮춰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거래가 되게 많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한테는 너무나도 큰 기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있잖아요. 네. K 컨텐츠, K-팝 뭐 등등 이런 컨텐츠들이 해외에 수출되고 하는데 좀 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주고받는데 앞으로는 그동안 거래되지 않았던 그런 무형의 가치들이 좀 많이 거래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거래 비용을 낮추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가치를 높이는 것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컨테이너선이 그러하 있고 또 AI가 그러하듯이. 자, 이제 다음 키워드도 들어보죠. 다음 키워드. 3가지 위기. 자, 3가지 위기. 어떤 겁니까? 책에서는 뭐 금융위기도 나오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 또 기후위기. 근데 최근에 이호석 기자님이 많이 말씀해 주시는 걸 들어보면은 가중치로 따져보면 거의 기후위기에 엄청나게 비중을 두실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뭐 기후 이야기만 질문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기후 얘기만 하다가 가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제일 큰 이슈니까. 네네. 예. 왜냐하면은
세상의 모든 것은 생겼다가 발전했다가 성장했다가 없어지죠. 네. 그러나 기후위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는 기후위기는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기후위기는 더 심각해질 거고 더 안 좋아질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여러 가지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가 그동안에는 1.5도씨가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1.5도씨라는 그 단어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산업혁명 이후로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지구는 다시는 시원해질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1.5도까지 막아보자라고 얘기했었죠. 임계점을 넘어가 버린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사실 공식적으로 1.5도 이상 막는 거는 불가능해졌다라는 게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작년에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1.5도를 우리가 목표로 잡았던 건 잘못이다. 라고 선언을 했고요. 실제로 지난 7월 달, 이게 덥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7월 달에 평균 온도가 1.5도 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지구의 현재의 기후 위기 상황은 이미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야, 그렇지 않아, 뭐 빙하기가 올 수도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1.5도씨를 넘어서서 2도를 넘어서게 되면 흔히 얘기하는 티핑 포인트라는 지점에 도달하게 돼요. 네. 이 지점은 어떤 거냐면요, UFC 선수가 싸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막 치고받고 싸우죠. 그러니까 팽팽하게 싸우다가 어느 순간에 한 방 제대로 맞은 다음에 쓰러진 다음에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이거를 기후위기에 대입해보면 뜨거워지려는 힘과 시원해지려는 힘이 맞서서 싸우다가 균형을 맞추는 게 지구의 온도예요. 네. 근데 뜨거워지려는 힘이 압도적으로 힘이 세져서 다운을 시키는 겁니다. 다시는 시원해지지 못하는 쪽으로. 이렇게 되면은 지구의 균형 온도라는 것이 없어지고 지구의 온도가 가속화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 지점이 이제 과학자들이 2도씨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2도씨가 넘어가면 그때는 너무 늦으니까 1.5도에서 막자라는 것이 이제 과학자들의 이야기였는데, 말씀드린 대로 1.5도는 이미 넘어서 거기까지는 상황이다. 왔고 이미. 그러면은 왜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다운당하는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이야기가 있지만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 인류가 지금 1990년대부터 계속해가지고 이산화탄소 줄이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했죠. 하자고 하고 해보자고 하고 전기차도 만들자고 하고 했잖아요. 네. 그러나 못 줄였죠. 하나도 못 줄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유엔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이산화탄소를 한 25기가톤 정도는 줄여야 우리가 이거 막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25기가톤을 줄이는 게 하나도 못 줄였어요. 네. 그 지금 빨리 줄여야 되거든요. 빨리 줄여서도 이게 될까 말까 하는데 아직 못 줄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 25기가톤이라는 우리가 정말 줄이려고 노력을 해도 줄이지 않는 숫자를 기억해 보시고, 남극과 북극에 있는 영구 동토층이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네. 남극과 북극에는 영구 동토층이라는 아주 두꺼운 얼음이 있어요. 네. 이 얼음에는 옛날에 공룡 발자국부터 시작해서 몇 뼈나 이런 거 다 같이 얼어 있습니다. 이 얼어 있는 그 얼음 덩어리에 무엇도 있냐면요, 이산화탄소도 있어요. 근데 이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있냐면요, 우리 아까 제가 줄이는 게 25기가톤인데 하나도 못 줄였는데 이거 줄이는 거 너무 힘들어라고 얘기했잖아요. 북극과 남극의 얼음에는요 1672기가톤의 이산화탄소가 들어있습니다. 비교가 안 되네요. 근데 이게 녹기 시작하면 우리가 줄이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라는 얘기고요. 이걸 안 줄이면은, 이게 나오면은 그냥 끝난다는 얘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KBS에서 신방실 기자님인가 그분이 작년에 북극 다녀오신 거 제가 봤는데, 영구동토층 녹고 있는 거 촬영해서 오셨죠. 영구동토층 녹는 데서 이산화탄소 뽀글뽀글 나오는 거 촬영해가지고 오셨어요. 영상이 있거든요. 이미 영구동토층 녹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마크 칸이라는 이 엄청난 엄친아 분도 영란은행 총재하다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 기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유엔 기후 특사로 가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1990년대 그런 콘서트 있었습니다. 내일은 늦으리라는 콘서트가 있었는데, 그때 이야기했던 그 내일이 지금 20여 년이 흘러왔어도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고, 네. 아직까지도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어떤 것부터 해야겠습니까? 이 책의 저자도 난장판이 된 세상을 후대에 물려줘도 괜찮을까라는 의문을 던졌는데, 맞아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좀.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거의.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거는요. 지금 무슨 뭐 플라스틱을 뭐 덜 쓰고 이런 걸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그 차원이 그러니까 아니다. 제 생각에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기술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와 이런 기술이 나와서 다행이다. 야 인류를 네가 살렸구나. 이런 게 나와야 돼요. 거의 뭐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이라든지. 그렇죠.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이든 전기차를 정말로 빨리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든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어떤 기술이든 지금이 나와 있는 기술보다 훨씬 더 진일보된 기술이 나와야 되는데요. 네. 그 진일보된 기술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은 돈이 그쪽으로 가야 돼요. 투자금 같은 거. 이기심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이 움직인다는 얘기를 시장에서 움직이게 하기 만들었던 방법이 ESG라는 방법이었는데 ESG라는 방법도 이제는 안 통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미국 정부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나서서 지금은 보조금 아까 제가 엄청난 규모를 말씀드렸잖아요. 보조금을 때려 박아서라도 만들어내야 된다. 안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미래가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 나왔던 이제 중요한 기후와 관련된 중요한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시간 지평의 비극. 시간 지평의 비극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어른들이지만 기후 위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아이들이다라는 거죠. 미래 세대. 아이들은 피해를 보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어른들이 해야 되지만 어른들은 기후 얘기하면 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유 뭐 나는 뭐 살 만큼 살았고 우리 애들이 걱정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무런 행동을 하려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 지평의 비극이고 이대로 가서 되겠냐라는 이제 그 열띤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거죠. 이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나타나는 갈등이기도 하고 어른들과 그 미래 세대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게 갈등이자 비극이죠. 네. 시간이 벌써 훅 지나가 버려가지고 세 가지 위기라고 키워드를 띄웠는데 가장 큰 기후변화 위기에 대해서 가장 비중 있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고 나머지 두 가지 위기는 뭔지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사실 이제 그 뒤에 위기도 중요한 이야기지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금융 위기고요. 제 생각에는 세 번째는 전쟁인 것 같아요. 기후 위기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면요.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기후 위기가 아니고요. 이제는 기후 적응이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해수면의 높이가 올라가면서 해변가에 살던 분들이 이사를 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요. 한두 명이 아니고요. 2030년까지 이코노미스트의 추정에 의하면 2억 명이라고 합니다. 2억 명이 이주를 해야만 하는. 네. 그러니까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주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는 전쟁이 나지 않고 막 전쟁에 준하는 갈등이 없이 해결이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런 전쟁이나 갈등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금융위기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제 이제 나온 논문을 보니까 제가 미국에서는 해수면이 높은 지역에 집값이 빠지고 있어요. 집값이 빠지면 이 집의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은행들이 문제가 됩니다. 이건 금융위기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일이 생겨요. 그래서 기후 문제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금융위기 그리고 전쟁 등등에 관한 이야기들도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결과적으로는 제가 왜 기후 얘기를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같이 공감을 해야 되고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고 빨리 받아들여야 될 텐데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심쿵 한방 정리해 볼까요? 오늘의 심쿵 한방, 초가치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방에 정리합니다. 모든 것은 견고하고 안전하고 영원해 보인다. 누구나 가격은 알지만 누구도 가치는 모른다. 견고하고 안전하고 영원해 보이지만 영원한 건 없다. 그렇죠. 안주하지 말아라 이것들아라고 우리 마크 커니 저자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읽기에 좀 쉬운 책은 아니고 조금은 부담스러운 800페이지짜리 책이긴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 책을 꼭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에 공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기후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 시대가 풀어야 되는 숙제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도움을 주는 일을 하시는 것이 저는 결국에는 돈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더 많은 이 시대 정신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더 싼 가격에 가치 있는 거를 사는 게 투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것을 오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래 하는데 중요한 방법은 좀 더 먼 미래를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3년 후, 5년 후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이 기후 문제가 정말 많은 것을 바꿔놓을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고민을 하셨던 분들
혹은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아니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에 공감하신 분들이라면 한번 좀 읽어보시면 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탄탄한 기초를 닦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그 인간성을 좀 회복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이기심을 약간 또 이용을 이용도 해서 하시고. 네. 탄소 중립 이게 돈이 된다. 또 막 확 산업적으로도 뛰어들 수 있을 테고요. 오늘 마크 카니가 쓴 책 초가치 좀 어려운 책입니다만 네. 업라이즈 이호석 기자를 통해서 더 쉽고 유익하게 네. 함축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